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약인 팍스로비드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책이 미흡하다면서 조만간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0.1%에 불과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팬데믹 이후 지급한 코로나19 보조금 가운데 1,0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약인 팍스로비드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 승인했습니다. 처방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증상 발현일부터 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FDA가 오늘 경증 및 중등증 질환을 겪는 성인 혹은 중증 위험이 있는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경구 치료약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패트리샤 카바존이 FDA 산하 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승인으로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처음 도입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팍스로비드는 기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리토나비르와 화이자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니르마트 렐빌르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치료약은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코로나19 증상 발현일부터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이자는 즉시 납품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공급 물량은 기존 8천만 코스에서 1억 2천만 코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전에 구매한 이 치료약 가격은 30알로 구성된 1코스에 $530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5일간 자사약을 2,200명에게 투여해 이번 사망 확률을 88%가량 줄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무료 진단키트 제공과 접종소 확대 등을 담은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도 촉구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책이 미흡하다면서 조만간 감염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동안 감염과 입원 수치의 급증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오미크론 확산 대응책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가 진단키트 5억 개를 신청자에 한해 우편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백신 접종소를 현재 8만 곳에서 1만 곳 더 늘리고 긴급 검사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사태 초기에 시행했던 전면 봉쇄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미크론과 싸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 봉쇄책을 취했던 지난해 3월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를 들어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 대응책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인과 사회 전반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부족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전 변이보다 가벼운 질병을 유발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경시하는 태도도 문제로 꼽힙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라곤 연구소의 갈릿 알터 박사는 오미크론의 사망과 심각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의료진이나 환자들의 경우 현재 10일인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CNN 방송과 MSNBC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경우 현재 10일인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에 따르면 CDC는 코로나에 걸린 의료 종사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일반인에 대해선 10일 격리 권고 지침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와 입원자가 늘고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증상 의료진이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의료 인력과 병상 운영의 면에서 최소한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격리를 빨리 끝낸 무증상 의료진은 N95 의료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일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무증상 환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방책과 함께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파우치 소장의 이런 의견에 대해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돌파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다는 초기 데이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스페인과 핀란드 등 8개 나라를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에 이어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DC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여행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비필수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국 현지 상황으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되거나 이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CDC 여행경보는 지난달에 이어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날 CDC 권고에서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CDC는 스페인과 차드, 핀란드, 보나이러, 지브랄타, 레바논, 모나코, 산마리노 등 8곳을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단계는 최근 28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인 지역에 발령됩니다. CDC는 여행경보를 여행 전 백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1단계, 중병의 위험이 있는 비접종자의 비필수적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2단계, 중병 위험과 관계없이 비접종자의 비필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는 3단계, 이들 국가로의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0.1%에 불과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1900년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증가율입니다. AP통신은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인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7월까지 39만 2,665명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937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 증가 규모가 100만 명에 못 미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은 0.1%로 인구조사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인구 증가 요인별로 보면 해외 이민자가 24만 5천 명 순증했고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이 14만 8천 명이었습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많았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별로는 33개 주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 뉴욕은 1.6%, 일리노이 0.9% 등 17개 주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워싱턴 DC 인구는 2.9% 감소했습니다. 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약 3조 4천억 달러를 구제기금으로 지급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1,0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코로나19 보조금 가운데 거의 1,000억 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기 부양 패키지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한 구제기금 3조 4천억 달러의 대략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밀경호국 측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관련 사건과 노동부, 연방중소기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정 수급액 대부분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습니다.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에 더해 실업보험과 대출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를 압류했고 23억 달러 상당이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건이 넘는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10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미 전역에서 사표를 던진 직장인이 약 4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여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직장인들의 번아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사회에 번진 번아웃 증후군에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미국에서 사표를 던진 직장인은 약 3,900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이직,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다양하겠지만 구인 담당자들은 직장인에게 닥친 번아웃을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번아웃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가 심신이 고갈되면서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 팬데믹 시국에 직원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800명 중 75% 이상이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직장 내 복지에서 문제거리가 된다고 꼽았습니다. 6개월 전 조사에서는 55%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19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미국인 응답률이 48%였는데 2020년 12월에는 현장직 51%, 재택근무 59%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일일 근무 시간은 평균 1.4시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집과 일터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오히려 하루가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택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나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도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생애 처음 총기를 구입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어제 학술지 내과 학회보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팬데믹 시기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애 첫 총기를 사들인 성인이 5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전인 2019년에는 총기를 새로 구매한 사람이 24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년 동안에는 3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총기 판매량 자체도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이 시작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연구 추정치에 따르면 총기를 구매한 전체 성인은 2019년 1,380만 명에서 2020년 1,6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맷 밀러 노스 이스턴대 교수는 지난 15년간 뚜렷했던 총기 판매의 점진적 증가세에 더해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이 겹치면서 판매 가속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구는 총기 판매 증가 자체보다는 총기를 보유한 가정이 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구는 총기 소유가 늘면서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은 새로 총기를 구매한 사람뿐 아니라 동거 가족이 함께 질 것이라며 여기엔 가정 내 총기에 새로 노출된 아이들 500만 명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늘었고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총기 구입 증가가 주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인상됐지만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질 부담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 기간인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8만 6,955명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을 갱신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가입자는 4만 942명, 기존 보험 갱신은 24만 6,013명입니다. 이런 가입자 증가는 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주의 2022년도 오바마케어 월 보험료는 전년보다 약 7.9% 인상되지만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료 실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연 수입이 4인 가구 기준 15만 9천 달러 이하면 세금 공제 등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10만 4,080달러 이하에서 수혜 자격이 크게 확대된 겁니다. 아울러 뉴저지 주정부 예산에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를 위한 2,500만 달러가 추가 책정됐습니다. 2022년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뉴저지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가석방돼 연금 상태에 있던 연방교도소 재소자들의 재택 복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당초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는 즉시 귀환하기로 돼 있었는데 법무부는 어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가석방돼 연금 상태에 있던 연방교도소 재소자들의 재택 복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소자 인권단체들과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각종 활동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몇 달 동안이나 압박을 가해온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며칠을 남겨둔 시점에 그동안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선언했던 비상사태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재소자들을 모두 교도소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무부의 법무상담실은 연방교정국이 이미 자택구금 상태의 재소자들을 대량으로 교도소에 재입소시킬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밝히고 이는 전례를 어기고 가볍게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런드 법무장관은 어제 발표문에서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자택연금 생활을 통해 가족들과 재회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얻으면서 법령에 따라 생활해왔다면서 법무상담실의 권고에 따라서 자신은 법무부가 케어스 액트의 정신에 따라 이들이 합법적인 재택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 복역 재소자들은 일정의 기준에 맞는 3만 5천 명의 재소자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사람들로 선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각국 외교장관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관해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이해를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 대응을 조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과정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등 오미크론 초기 발견국 과학자들의 신속한 정보 공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평한 백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약 20개 국가가 초청됐습니다. 로라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어제 시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실내 영업장소를 이용하는 만 5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음식 섭취 또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종교시설, 공항 사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식 주문과 픽업 등 간단히 용무를 마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품을 배달하러 건물에 들어가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예외입니다. 일리노이주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미국 8개 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8.3% 확대된 2,147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런 분기별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3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적자폭이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7분기 연속 확대됐습니다. 적자폭 확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 부분의 흑자 감소를 반영한 겁니다. 3분기 상품 부문 적자 역시 확대됐습니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국내 수요 호조가 외국 소비를 앞지르면서 적자폭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수출 증가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4분기에는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폼팩터사는 지난 15일 테마김 전 기술 부사장 이름을 딴 테마김 매뉴팩처링 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에 이름이 새겨진 테마김씨는 1995년 폼팩터사에 입사해 2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1월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래셔 회장은 개소식에서 김 전 부사장은 25년 전 우리 회사에 17번째 사원으로 입사했고 우리가 2,200명이 넘는 사원을 거느린 반도체 및 설비 개측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와 모든 직원은 테마김 부사장의 인품과 공적을 기려 이 건물을 TM김 매뉴팩처링 센터로 명명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50% 정도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50% 정도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